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호우 시절이라고 저희 마음대로 규정하고 그 무렵에 나온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저희 방송 호우 시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조쿠나 셰프를 대신해서 오늘 저희 일러스트레이터 백삼 작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무렵쯤에 조쿠나 셰프하고 저하고 둘이서 최근에 본 작품 이야기들, 인상 깊었던 영감을 받았던 그런 컨텐츠 이야기들 나눠보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작가님하고 나눠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요새 원우 씨는 어떤 거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부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도 최근에 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작품 많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몇 개, 이 얘기는 호우 시절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작품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게 이 방송이 나갈 때까지 극장에 걸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처음으로 생각나는 영화는 타르라는 작품이에요. 타르요. 네, 이게 케이트 블란쳇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조금 독특해요. 타르라는 작품이 원제 자체도 타르인데 우리나라에서 표기를 할 때 그냥 한글로 타르라고만 표기하는 게 아니라 TAR 타르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영문이랑 한글을 동시에 해서 사실은 타르타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원래 제목은 타르인데 이 영화가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면이 이렇게 인상적이셨어요? 일단 방금 그 말씀드린 제목 이야기 TAR 얘기부터 하면 이게 이제 그런 거를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 애너그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글자들을 조합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뭐 글자를 조합하면 I am fearless가 되는 그런 애너그램인데 타르가 이제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리디아 타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음악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TAR 타르라고 하는 성을 갖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이 TAR을 애너그램 하면 일단 ART가 되잖아요. 네. 그게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단어.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애너그램을 하면 RAT 렛이라고 해서 이제 쥐잖아요, 쥐.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쥐새끼라고 하는 좀 더 비하적인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예술과 쥐새끼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디아 타르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 내에서 이제 가공의 인물인데 영화 내에서 뭐 정말 그 클래식 음악계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리고 또 최강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클래식 음악인이에요. 지휘자예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정말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기세등등한 그 사람의 그 경력의 정점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가 생각보다 러닝타임이 길고 되게 좀 전형적이지 않아요. 일단 영화 시작하면은 바로 엔딩 크레딧부터 먼저 나와요. 그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네,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는. 남들과는 다르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드는데 벌써.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뭐 그게 나와요. 그냥 엔딩 크레딧이 한 5분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또 러닝타임도 생각보다 길어서 한 3시간 정도가 되는데 3시간 동안 그 케이트 블란쳇이 이제 추락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본인의 실수와 그 이제 케이트 블란쳇이 되게 조금 문제가 있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되게 뭐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불안과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나오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제가 작가님도 얘기를 이제 많이 아시고 저희 또 썸네일도 그려주셨지만 그 연극 레드를 봤을 때 네. 되게 대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예술 미학적이고 학구적이고 조금 맞죠. 약간 현학적이고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하나 봐요. 그 타르라고 하는 영화도 초반부가 조금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 음악이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심지어 그 리디아 타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강의를 하는 장면 같은 것도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저는 나름대로 되게 좀 저한테도 영감을 줬었던 그런 작품이어서 일단 3시간이라고 하는 러닝타임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조금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화법에 조금 거부감이 덜 하시다면 저는 이 영화 상당히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예요. 그래서 작가님도 아시는 기자분인데
이제 손정빈 기자, 네네네. 영화 전문 기자시잖아요. 손정빈 기자 지금 이제 뉴시스 기자님인데 그분도 타르에 대해서 되게 극찬을 하신 기사 리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케이트 블란쳇의 최고 작품이라고 하면 그 블루 제스민이라고 하는 작품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타르로 바뀌어야 된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호평을 끌어낸 작품이라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아마 뭐 나중에 좀 지나면은 뭐 VOD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막 엄청난 흥행을 하는 작품은 아니니까. 하지만 제목을 기억해 주셨다가 기회가 되면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타르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은 혹시 작품들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호우 시절에 사실 네. 예전부터 언젠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진짜요? 네, 그럼요. 얘기하시지. 진짜 저희가 부를 수 있었는데. 네. 혹시 불러주지 않을까? 그래서 했었는데 네네. 제가 많이 상하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쵸. 내가 만약에 나가면 이 어. 영화 얘기해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이미 구비돼 있었군요. 그럼요. 어떤 그게 작품인가요? 뭐냐면 헤어질 결심이에요. 헤어질 결심이요? 네. 대박. 그게 벌써 이제 작년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2022년이니까. 와, 헤어질 결심 참. 헤어질 결심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작품을 봐도 네. 그 순위가 뒤집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작년 최고 작품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요? 네. 아. 지금까지도 가장 재밌게 보고 좋았던 영화다. 그러면 작가님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그쵸. 야,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저도 이 영화 참고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헤어질 결심은 일단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 생각하게.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어.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생각할 게 생겨요. 볼 때마다라고 하면 그 몇 번 정도 보신 거예요? 일단 영화관에서 3번 정도 보고 네, 제가 극장에서. 너무 좋아해서 그 영화를 다운받아서 네. 출근길에 들으면서 가고 아까 그런- 호우 시절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호 시절 뭐 그러면 월화수목 죄송해요. 하세요. 네,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게 제가 아까 그 얘기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출퇴근길에도 그러니까 영화를 들으신 거군요. 그렇죠. 영화를 들었죠. 와. 그래서 이제는 뭐 누가 어떤 대사를 말하면 그게 네. 어느 장면에서 나왔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요? 네, 헤어질 저에게 결심. 있어서 레드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그냥 요즘 말로는 뭐에 미쳐 있는 사람을 뭐뭐 친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 저는 해결친자가 해결친자. 아하, 그 정도로. 네. 헤어질 결심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화다. 한 줄 평까지. 네. 요것도 혹시 그 상상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인가요? 그럼요. 그렇구나. 제가 호우 시절 애청자로서 이거 훅 들어오셨다 갑자기 네. 한 줄 평을.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작가님 목소리가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그 성설인가요? 송설해요. 송설인가요? 네. 탕웨이 씨 목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차분하게 깔리는 그 목소리가. 난 혜준스 미켈 사건이 되고 싶어서 이포에 왔나 봐요. 이 사람 이분 뭐야? 이게 몇 번을 연습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해?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어. 탕혜 씨의 발음 있잖아요. 네. 혜준 네, 씨가 네. 아니라 쓰라. 혜준스 맞아. 난 혜준스. 저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나 진짜 이거 100번 넘게 연습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영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대모사에 불이 붙어가지고. 원우 씨는 그럼 타르 말고 뭐 다른 작품 재밌게 보신 거 이게 있으실까요? 또 이 얘기도 또 하고 싶어서 생각해온 건데 이건 굉장히 핫한 작품이고 최근에 지금 난리가 난 작품이에요 사실은. 네. 방금 헤어질 결심 성대모사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 온도 차이가 감기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작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에 존재하는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폭로 다큐예요. 지금 이제 JMS 정명석 씨에 대한 뭐 에피소드가 있고, 그러니까 시리즈인데 그 중에 뭐 JMS 관련 내용이 있고, 뭐 다른 뭐 아가동산 내용이 있고, 뭐 다른 하여튼 뭐 만민교회인가 뭐 그런 거 하여튼 나눠져 있는데 일단 지금 제일 난리가 난 거는 JMS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되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저도 나는 신이다를 다 보지는 못했거든요. 급하게 JMS 관련 내용만 좀 체크를 하고 한번 이 얘기도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와봤는데 이 JMS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건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쇼크를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면 어떤 되게 너무나 어린 그 피해 여성의 인터뷰로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 JMS에 가입한 시기가 2012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너무 최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2012년에도 JMS 피해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JMS가 존재를 하고 지금도 유튜브 채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저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피해 사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컨텐츠를 이렇게 좀 봤는데 사실은 수위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이 작품이 그 신도들을 특히나 여신도들을 젊은 여신도들을 좀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악질적인 그 의혹을 갖고 있는 뭐 또 그 의혹들의 상당수는 사실로 확인된 이제 그 교주 JMS 정명석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까지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조셰프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거는 아마 SBS 다큐 그것이 알고 싶다였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상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룰 수 있는 어떤 자료 화면의 수위에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이번에 그거를 완전히 그냥 고삐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위가 화면의 수위가 일단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막 그런 피해 여성들의 이런 화면 같은 게 정말 얼굴만 가리고 그냥 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12년에 가입해서 피해 여성으로서 인터뷰를 한 그분은 메이플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심지어 얼굴도 안 가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를 좀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인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일단은 만드신 분도 PD수첩 출신의 PD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순기능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였기 때문에 지상파의 제한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좀 쇼킹할지언정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완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는데 또 방금 말씀드린 이 장점이 동시에 약간의 이제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되기도 한 건데 뭐 단점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지만 이게 화면이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본질이 묻히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들기는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이 JMS 혹은 그 다른 종교들이 뭐 논쟁이 되고 있는 사입이라고 하는 그 종교들의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믿는지가 저는 좀 궁금한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정보가 다 개방돼 있고 왜 그런 걸까? 근데 메이플 씨가 거기에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본인의 어떤 가정이 좀 순탄치 않았다.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어 있는 어떤 상황. 그다음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어떤 절망들. 이런 거에 틈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사이비 종교가 됐건 뭐 어떤 다른 종교가 됐건 사실은 그런 것들은 종교의 순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온 신도들을 되게 다른 방향으로 착취를 하는 이제 그런 게 그 종교들의 나쁜 부분인 건데 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경우에는 너무 그런 부분들의 피해 사례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이 정명석 씨를 조롱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요. 네네. 정명석 씨가 뭐 검찰에서 얼마나 비굴하게 뭐 무릎을 꿇고 빌었다든지 뭐 그런 화면들도 막 나와요. 그다음에 메이플 씨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때 이제 녹음된 녹취록 같은 것도 그냥 다 풀어버렸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정명석 JMS에 대한 혐오감을 이렇게 자극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물론. 근데 저는 그 비중이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왜 그런 거에 말려들게 되는지를 좀 더 소상히 밝혔다면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던 부분은 있었어요. 너무 이제 자극적인 거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합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런 피해자들을 더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JMS 조롱하고 혐오감을 고취시키는 이런 컨텐츠의 접근법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좀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통쾌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지금 이 나의 통쾌함과 재미가
저 JMS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금도 거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종교를 믿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받고 있는 그 조롱과 수치와 혐오감을 일종의 종교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력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게 되면 이건 극단주의와 극단주의의 혐오와 혐오의 싸움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진정한 해결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방향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말 좀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반드시 꼭 필요한 폭로 프로그램이었다고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한번 봐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남아있는 에피소드 더 보고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뭐 조쿠나 셰프하고도 뭐 얘기 나눠봐도 좋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작가님 모셔놓고 또 제가 너무 제가 봤었던 작품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최근에 사실 이 얘기를 좀 나중에 하고 싶어가지고 좀 아껴놓은 것도 있는데 최근에 작가님의 아주 정말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는 엄청난 작품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얘기를 맞습니다. 조금 깊게 뭐 타르도 좋고 뭐 나는 신이다도 좋고 성대모사도 좋은데 이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작가님 요새 어떤 작품에 설레하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저를 가장 설레게 한 작품이라면 역시 귀멸의 칼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메츠노 야이바. 그죠? 귀멸의 칼날. 지금 최근에 이제 2023년 3월 6일인가요? 뭐 3월 초에 또 극장판 하나가 개봉을 했죠. 맞습니다. 뭐 상연 집결 그리고 도곡마을로. 네, 맞아요. 보셨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 용산 아이맥스. 아이맥스에서 네, 그것도 용암액에서. 네. 야, 어떠셨어요? 일단 귀멸의 칼날 이번 극장판의 감상평에 대해서 들어보자면 일단은 저는 귀멸의 칼날이 네. 어떤 식으로든 상영이 된다면 네. 뭘로 만들어서도 저는 좋아할 사람이거든요. 말 그대로 아까 표현에 따르면 저는 그 귀멸 친자예요. 또 정말 그 덕후신 거군요. 네. 귀멸 덕후. 뭘 해도 사실 저는 좋아해줄 의향이 있어요. 작가님은 그런 작품은 없으신가요? 그런 작품 많죠. 저도. 네. 뭐 헤어질 결심도 마찬가지고 라라랜드 뭐 이런 작품들 어떤 매체 어떤 형태로 나와도 네. 볼 것 같은.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좋았다.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극장판이 네. 그 지난번에 공개됐던 그 네. 귀멸의 칼날 환락의 거리편의 네. 그 엄청난 전투씬과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도곡마을 편의 네. 1화 정도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든 새로운 시즌을 합쳐서 네, 만든. 그런 극장판인데 다 보니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네. 그리고 환락의 거리편을 보면서 와, 이걸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데 했던 그거를 이제 바로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네. 너무너무 좋았죠. 아마 작품 제목은 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이제 일본에서도 뭐 아주 기록적인 흥행을 하고 있는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일본에서 그 만화 뭐 판매 부스나 이런 거에서 지금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걸로 알고 있는 맞아요. 그런 정도의 기세의 작품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은 귀멸의 칼날 저는 만화책은 보진 못했는데 네네네. 저 애니메이션 작품 몇 개 봤고 무한열차편 네. 이런 거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탄지로라고 하는 소년 주인공이 네네. 오니 일당에 의해서 혈귀 일당에 의해서 뭐 일종의 이제 좀비 같은 건데 좀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네네네. 그 귀신들이죠. 네. 그래서 그 귀신들에 의해서 일가족이 몰살을 당해서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느끼는 어떤 좌절과 또 성장.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칼을 이용하죠. 그래서 칼날인 거죠. 네, 맞아요. 검술을 이렇게 연마해서 점점 더 대단한 그 귀살대가 되어서 활약하는 네. 뭐 그런 이야기 정도로 일단 그 스토리의 골격은 역시 원우 씨께서 이 호우 시절의 그 스토리 이렇게 요약해 주시는 그 담당자시잖아요. 그걸 한 2년 반 했더니 제가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 작품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과 이 장황한 그치. 스토리가 있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그렇게 되죠. 네, 그랬는데 딱 정리해 주셔서 역시는 역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또 저에 대한 칭찬으로 연결해 주시는 이 너그러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네. 딱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나 어떤 부분에 그렇게까지 끌리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네. 생겼으면서 음. 성격이나 혹은 뭐 서사들이 네. 너무나 촘촘하고 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흥미롭게 네. 네.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외형도 뭐 어떤 캐릭터 하나 버릴 게 없는 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스토리가 어찌 보면은 뻔한 스토리죠. 소년이 네. 목수를 다짐하면서 그쵸. 성장해 나간다. 나가는 뭐 슬램덩크도 있고 네, 그죠? 맞아요, 뭐 맞아요. 드래곤볼도 그런데 있고. 그렇게 좀 어찌 보면 뻔한 얘기지만 그 네.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여러 가지 그렇죠. 스토리들을 조합해서 네. 뭔가 귀멸의 칼날만의 음. 어떤 세계관을 구축한 게 네. 저는 가장 큰 그쵸. 매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고 참신하고 재미있게 사실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뻔한 얘기인데 뻔하지 않게 다가오도록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사실 귀멸의 칼날 스토리만 보면은 혹시 이누야샤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알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그 뭐 검들고 요괴랑 싸우고 성장하고 이런 거는 이누야샤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네. 근데 귀멸의 칼날을 본다고 해서 그게 뭐 이누야샤와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 이렇게 뻔한 얘긴데 이걸 왜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게 해보는 게 이제 귀멸의 칼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도곡마을로 편은 그 어떤 포인트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은 액션 씬이 그 전투 씬. 너무 좋았어요. 그거는 진짜 IMAX 화면으로 네. 볼만한 그죠? 와, 애니메이션이 네. 어디까지 표현을 할 수 있냐. 네. 너무 놀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작가님은 그림을 실제로 그리시는 분이니까 아, 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눈물만 나죠. 정말 얼마나 저 날고 기는 저 네. 작화 그 애니메이터들의 영혼이 저렇게 갈려 있는지를 보면서 되게 더 감탄하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만 볼 수는 없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좀 도전이 되는 또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 좌절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네. 와, 얼마나 저기다 영혼을 갈아 넣었을까. 네. 저 제작사에서 일하는 네. 저 사람들은 네.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제작사가 유포터블인가요? 네, 유포터블 맞아요. 사람들이 갓포터블이라고 하죠. 그렇지. 갓포터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약간 시간 차이가 나는 느낌인데 그 에반게리온을 만든 가이낙스라는 그 스튜디오가 되게 네.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딱 공고한 입지를 갖고 있는 스튜디오였는데 요새는 진짜 갓포터블인 것 같아요. 사실 귀멸의 칼날 만화만 봐서는 네. 사람들이 뭐 별로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걸 유포터블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 귀멸의 칼날의 흥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니화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작가님은 만화책도 쭉 다 보신 거죠? 네네. 저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고 네. 뒷부분이 너무 궁금해져서 네. 만화로 또 봤어요. 이미 뭐 만화책은 완결까지 다 나와 있는 네네네.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스토리도 좋고 세계관도 좋았는데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게 포인트다. 네. 오, 그렇구나. 만약에 애니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잘 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군요. 네. 와,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작가 하나의 작품이 아닌 거죠, 이거는. 네, 저는 귀멸의 칼날은 그렇다고 봐요. 네, 이건 또 그 유포터블과 그 어디서 함께 일하는 모든 작화를 담당한 그 사람들의 승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만약에 귀멸의 칼날을 이제 입문하신다면 네. 만화를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네. 애니메이션을 보시고 뒷내용이 궁금하면 뭐 만화를 보시던지 네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 작가님이 귀멸의 칼날을 접하셨던 순서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바람직한 순서로 느껴진다. 네. 이게 어떤 애니메이션도 상관없나요? 아니면은 뭐 처음으로 딱 입문하기에 좋은 애니메이션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입문하기 좋은 애니메이션이요? 네, 뭐 남매연이라든지 이것도 네. 뭐 그러면 그걸 먼저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남매연. 시간 순서대로 네네네네네. 가니까. 근데 무한열차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독특하게 이것만 봐도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무한열차편은 근데 제가 너무 이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음. 제가 보는 기준이랑 좀 음. 다른 분들이 받아들이는 기준이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염려는 되는데요. 네. 일단 무한열차편을 저는 사실 무한열차편부터 봤었어요. 작가님도? 네, 네네네. 저도 처음부터 본 게 아니에요. 무한열차편을 그렇구나. 보고서
그때까지는 그 전의 내용을 모르다가 무한열차를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오니까 다 보고 싶다 해서 다시 이제 정주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 맞아.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매력적인 캐릭터가 누군가요? 아카자. 아카자. 네, 아카자라는 그 오니 중에 그렇네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악역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그 악역이 오히려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였다. 네, 지금까지도 뭐 많은 그 에피소드들을 봤지만 그 최애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카자가 이번에 도곡마을 편에도 나오죠? 네. 그렇구나. 오호. 분량이 많아서 좋았어요. 네. 아카자. 그러니까 이 작품이 또 되게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지로도 매력이 있지만 네. 악역들의 또 캐릭터들이 되게 좀 이렇게 덕후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맞아요.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가요? 귀멸의 칼날이 또 가진 매력 중에 또 큰 부분은 악역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악역들이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네, 다 또 스토리가 있고. 네, 그런 뭐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오니일지라도 그러니까 오니가 인간이었을 시절이 있거든요. 그냥 오니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었을 시절에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서사를 거쳐서 이런 오니가 되었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풀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서사를 알고 나면 어떠한 악인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악행을 또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네가 이렇게 된 거지 용서할게 이런 모드는 또 아니거든요. 용서는 안 해. 용서는 안 해요. 단죄를 받아. 네, 철저하게 용서는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그런 악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뭔가 인간적인 그런 관찰이랄까 어떤 일말의 연민. 그게 되게 이 작가는 좀 그래도 뭔가 어떤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야, 되게 참 어떻게 이런 작품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은 것들이 또 되게 안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작품. 귀멸의 칼날. 그러면은 이제 도곡마을 편은 그 전체 귀멸의 칼날 에피소드 작품에서 한 중간 정도 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거의 막바지. 거의 막바지예요? 네. 그렇구나. 도곡마을 다음에 이제 최종 국면으로 넘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최종 국면이면 정말 최종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막바지긴 한 네, 거네요. 맞아요. 근데 너무 대단한 게 귀멸의 칼날은 그냥 어떤 후속작의 그런 여지도 없이 그냥 완결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작품을 만들고 이걸 막 계속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끝내버렸다는 것도 그런 속설도 있긴 해요. 네. 그 작가가 벌려놓은 그 설정과 어떤 스토리들이 너무 이제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떡밥들이 감당이 안 돼서 빨리 완결을 지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완결 방식이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그냥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네, 뒤도 안 돌아보는. 멋있게 그냥 딱 깔끔하게 정말 그 오니의 목을 썰듯이 정말 아주 망설임 없이 끝내버리는 이런 모습마저도 저는 이 작품의 매력의 일부이지 않나. 제가 이번에 그 포스터에 왜 엄청 크게 악귀 멸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사실 그 최종 국면에서도 그냥 악귀 멸살이에요. 그렇구나. 그 단순한 멸살. 스토리가 속 시원한 포인트로 다가오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고민할 게 많은 요즘 세상에 그치. 그냥 칼같이 멸살. 멸살. 결론은 이거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맥락은 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귀멸의 칼날에 대한 작가님의 정말 뜨거운 정말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귀멸의 칼날 주목해 주시면 이 얘기는 정말 나중에 최종 국면 나오고 나서 한번 또 깊게 한번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귀멸의 칼날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꿈꿔봅니다. 네. 호우 시절